혜택,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정직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일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취향 저격수 최효정 형,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죠. 철수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 요즘 어떻게 다른 별일 없으셨어요? 아, 회사 잘 다니고 있고요. 이거 취향제가 계속 보면서 네네네. 이직이라기보다는 뭐 취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상 우리 작년부터 이제 같이 동고동락한 그런 어떤 분 철수와 존슨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그럼요. 그 은행 관련 네네. 이야기에 진짜 안 그래도 좀 많이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오늘 그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기 철수 씨는 이거 방송하기 전에 뭐 다른 거 방송 녹화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집에 있다가 집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집에서 이러고 계세요. 예. 항상 이렇게 머리를 올곧게 이렇게. 올곧게 집에서 공갈하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렇게 다들 주무실 때 이러고 주무시지 않나요? 아, 저 빅데이터에 지금 적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거에 또 적응하려니까 와 답답하네. 답답하네. 또 근데 금방 적응되시기 때문에 네. 아마 걱정 없으실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은행입니다. 117년 전인 1899년 대한제국의 자본으로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에서 출발했는데요. 네. 광복 후 1950년 한국상업은행으로 변경했다가 IMF 시기 한일은행과 합병한 후 2002년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우리은행은 1915년 경성부청과 금고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100년 넘게 서울시 금고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59년에는 여성만을 위한 숙녀금고를 개설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등 오랜 역사만큼 처음이란 수식어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2015년 은행권 최초로 인터넷 전용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사원수는요, 15,270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23조 5,048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일단 채용이 한창이라서 더 핫한 네. 우리은행인데요. 그 지난해 민영화에 이제 성공도 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던 그런 은행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은행에 대한 이미지부터 우리 윤승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요즘 이제 기업마다 캐릭터 마케팅이 한창 핫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 캐릭터 마케팅에 한창 혹하는 캐릭터 덕후 중 한 명인데 그쵸. 이제 우리은행의 위비라는 캐릭터가 네. 좀 우리은행이란 이미지에 걸맞게 뭔가 저축도 꿀벌 모으는 것처럼 이제 꿀벌이 이렇게 꿀 모으는 것처럼 그렇죠. 잘 될 것 네. 같고 뭔가 부지런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위비톡 써요, 그럼 실제로? 아, 저는 네. 주거래 은행이 네. 신한은행이어가지고 쉽게 네. 바꾸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오자마자 잘못 나온 느낌이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네. 우리은행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네. 개인적으로 뭐 사용을 하다가 보면 이제 불편한 점은 크게 없었지만 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어떤 거 있죠?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네, 네. 대출 심사가 좀 까다롭다. 대출 뭐 금융 당국의 제재도 있겠지만은 네.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대출 심사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까다롭다. 네네네. 고객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요? 네. 혹시 본인의 대출 자격 요건이 좀 못 미치는 아니, 건 제가 아닐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네. 까다롭게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해봐요.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어때요? 저랑 어때요?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다른 주거래 은행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비교를 해보니까 네. 제가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오히려 제가 조건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 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뇌부가 보고 있다면 예. 저 같은 고객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자 납입일 네. 전혀 저는 네.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어이구, 저 같은 큰일 고객을 나시네요. 잡으셔야 돼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직 은행원이었던 우리 철수 씨. 우리은행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기업의 은행인가요? 사실 저는 거기 다닐 때도 저는 S은행 다녔잖아요. 근데 네. 그때만 해도 우리은행은 이렇게 약간 좀 서주지 않는 우리는 왜 느낌? 다 그 상호를 얘기하는데 혼자 S은행이라고 어디 다니신 거예요? S라고 해도 다 아셨으니까. 상호 저축은 어디? 저는 그 신한이라고. 신한. 네.
말씀하셨던 그 은행 다녔는데 네네. 그때만 해도 우리은행이 또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이고 또 약간 수익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쟁자도 아니고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또 이름이 우리은행이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우리은행에서는 하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은행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월이은행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려고. 우리 신한은행에서는 또 월이은행에서 이랬는데 그 월이라는 월이은행? 발음 자체가 네. 약간 좀 걱정된다, 약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약간 그런 월이은행.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네. 올해 금융권의 취업문이 상당히 좁다고 들었습니다. 이 우리은행은 취준생들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올해 1분기 제가 실적들, 은행들의 단기순이익 그 실적을 보니까요. 네. 그 국민은행이 한 6,635억 정도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은행, 6,057억 정도.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한 5,346억. 네. 그 다음에 KB 하나은행이 한 4,78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업계 물론 이제 지주사로 따지게 되면 신한금융지주가 아직도 업계 아마 선두권일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단기순이익 실적으로 보면 2등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4대 은행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은행 중에서는 선호도는 극강인 회사고요. 그다음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채용이 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올해 하반기 금융권 채용을 노리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방송 듣고 우리은행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은행 산업의 어떤 시류 이런 것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준생들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 어디 좀 다녀왔어요, 우리 은성 학생? 네, 이번에는 우리은행 서울연수원에서 채용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공채가 좀 마무리되지 않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우리은행이 이제 떴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입니다. 네, 오늘 이곳은 바로 우리은행 서울연수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은행 채용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제 상반기 공채가 마무리되고 갑자기 뜬 우리은행. 오늘은 어떤 분들이 찾아와 주셨을지 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제 궁금해지네요. 근데 오늘 어디 다녀오셨나요, 혹시? 네,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증명사진 다시 찍으려고 차를 입고 왔어요. 연수원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그 복장이 저런 식으로 조금 약간 입고 가야 되는 그런 채용 설명회 할 때, 그러니까 아마 짧은 면접이 이루어질 때는 다들 차를 입고 저렇게 입고 가고요. 가요?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자세가 저는 네네. 회원다운 자세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지금까지 어떻게 취업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먼저 하긴 해야 되니까 후기 같은 작성법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학교 안에 있는 취업 부서라는 게 있는데 그 컨설턴트 분들이 항상 거기 상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이제 컨설턴트 받고 그런 식으로. 혹시 1순위가 어디신지? 저는 지금 시위하시는 분인가요? 아니, 면도를 못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은행 채용 설명회로 왔지만 확고하게 기업은행을 가고 싶어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리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민영화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 그런 은행이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중소기업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원 직무를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행원을 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텔러직이긴 한데요. 근데 다른 타행에 비해서 그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해 주시고 정규직 전환. 텔러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인터뷰 짧게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외국 사람인데 괜찮으세요? 외국, 한국말 괜찮으시죠? 네, 가능.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예. 네, 근데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제가 취업을 좀 자판이라고 네. 해요. 네, 한국에 온 지 4년 됐어요. 이제 25살이에요. 진짜 굉장히 유창한데요? 잘하시네요. 외국인 전형이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다고 했어요. 면접만 보리하고 아마 질문은 비슷할 거예요. 채용 공고를 보면 외국인 전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직접 뵈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이랑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 애플 있잖아요. 그거 제일 다른 있는 보다 제일 편하고
네, 쓰기는 쉬워요. 미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금융권 준비를 좀 오래 하신 편인가요? 오래 하진 않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된 스터디 계기가 메이트 있으실까요, 아, 혹시? 두분 다. 은행에서 일을 해서 어떤 일 뭐 하세요? 이렇게 은행 관련 돈 관련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은행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것저것 보고 배우다 보니까 은행의 좋은 점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뭐 경제나 그쪽 금융 쪽에 많이 알고 계신 건가요? 한국투자증권 홍보대사나 네. 뭐 신한금융투자 홍보대사나 아, 진짜요? 네 그런 거를 했는데 또 사실은 아직까지 이 은행에 가야 된다라는 건 아직까지 잘 은행이다 보니까 그 완전 어려 보이는 친구들보다는 지금 딱 뭔가 그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네, 그러니까 완전 어린 친구들의 느낌은 아니네요. 네,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네네. 어느 정도 취업 경쟁력이 좀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산업에 가야 될까 고민하고 행원으로서의 그런 실력들을 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연령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은행은 좀 다른 은행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학생 때 이제 우리은행 원곡동 지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지점장님께서는 그 지점의 특색이나 그 안산에 있는 점포의 특징, 뭐 특히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 근로자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을 주려고 주말에도 근무한다. 주말에도 은행을 운영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많이 설명해 주신 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규직 전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왔는데 실제로 좀 타 은행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이제 신한은행은 이제 정규직 전환을 좀 시작하는 것 같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제 뽑는 친구들을 정규직을 많이 한다고 하고, 또 최근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퇴직 직원이 많을수록 그만큼 신입 행원을 많이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정권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흐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효정이 형. 한간의 소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 실적 압박이 심하다고 카더라. 카더라. 너무 북한스럽지 않아요? 비장합니다. 카더라. 네. 예. 아니 뭐 물론 뭐 모든 뭐 업종에 다 실적 압박이 있겠지만은 특히 그 이 은행권들의 실적 압박이 심하고 우리은행이 실적 압박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전에는 이 어떤 영업하는 그 상품 자체가 좀 한정적이었거든요. 뭐 카드, 뭐 보험, 펀드 이 정도인데 최근에는 어떤 비대면 채널이 좀 활성화되면서 앱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림 앱, 무슨 앱 이러면서 근데 그런 앱이 나올 때마다 영업을 시키고 맞아요. 또 어떤 정부에서 어떤 상품을 또 출시하면은 그것도 하라고 하니까 최근에는 예전보다 어떤 영업 압박이 되게 심해졌다 이런 걸 좀 느끼더라고요. 실제로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을 많이 팔수록 그 영업을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은행은 뭘 많이 팔아야 돼요? 그 대출 상품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수익에 연관되는 것들이 뭐 예금, 적금, 대출, 뭐 그런 투자 상품 있잖아요. 펀드나 보험 상품 있는데 그런 게 팔 때마다 은행에 몇 프로씩 수익률이 적금되는 게 있어요, 수수료가. 그래서 그런 거 팔 때마다 걔네한테 실적이 몇 점이 부여가 되고 예를 들어 펀드보다 반카가 점수가 높고 이러니까 반카를 많이 팔수록 그 사람 실적이 높아지고 그런 게 있죠. 대출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반카랑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대출은 사실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출 그래요? 자체가 요즘 예대 마진이 좀 이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상품 자체에 어떤 실적률은 높지 않고 대신에 이제 펀드가 높고 그 다음에 보험이 더 높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 그렇게 수익이랑 직접적 연관이 없어도 사실 앱을 하나 다운받는다고 그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고객 확보 차원에서 네. 그런 앱을 좀 영업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연봉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연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신한은행이 작년에 5,500이라고 했고 우리은행은 5,1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사실 이거보다 격차가 더 컸는데 예전에 제가 객장에 갔을 때 왜냐면 저도 주 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었거든요. 신한은행 때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해지돼야 되니까 제가 뭐 직장이 어디냐 이제 행원이 물어보셨는데 뭐 제가 뭐 우리 신한은행이다 이랬더니 그 옆에 있는 차장분께서 좋으시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은행이 사정이 안 좋을 때니까 연봉이 굉장히 낮았고 근데 최근에 5,100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 초봉도 초봉이지만 이게 상승률이 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보통 한 15년 차 혹은 차장 혹은 부지점장급쯤 되면은 뭐 9천에서 뭐 1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연봉 초봉 수준을 보니까 우리은행도 아마 그 수준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그 취업이 가능하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채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채로 그냥 공채 행원으로 이제 입행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텔러 직군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뭐 비정규직이나 아니면은 장기 계약직 뭐 이렇게 채용이 될 때도 있는데 전공은 정말 안 보는 것 같아요. 제 예전에 우리은행 들어갔던 학생인데 이 친구는
저 지방에 있었던 캠퍼스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학도예요. 그런데 이제 여성 공학도인데 학점도 한 3.8 정도. 그다음에 토익도 한 700 조금 넘고 6급 정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채용 시장에선 경쟁률이 높은 편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입행에 성공했던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식보다는 영업력을 많이 보고 태도, 애티튜드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보는 직군이다. 그다음에 또 텔러 직군으로 입사했던 제 여학생인데 이 친구는 국승세단 나왔고요. 그다음에 학점 법학 전공이고 학점이 이제 3점 후반이고 토스는 한 6급 정도, 토익도 한 800 중반 정도. 또 이것도 그렇게 높은 스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예전에는 이제 은행이 스펙 많이 본다 이런 그 시류 그다음에 그런 속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은행권에서 진행되는 그런 대외 활동들 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청원 경찰 뭐 이런 것도 아주 내가 행원에서 객장에서 고객을 잘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으로 어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적인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보고 영업력에 대한 면접에서의 어필이 되게 중요하다.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효정이 형. 취준생들을 대변하는 취향 기업수 쫑이가 나갑니다. 쫑이의 해시태그! 한번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샵 더 간편 뱅킹 샵 손바닥 인증. 사실은 이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이 불편한 게 이 너무 복잡한 보안 체계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우리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나 보안 매체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고객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진짜 인증서 없이 거래를 하면 진짜 편할 거 같아요. 근데 보안이 걱정이라 그렇긴 한데 이 더 간편 뱅킹 요거부터 뭐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좀?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증서나 보안 매체 없이 은행 거래를 가능한 건데요. 뭐 간단하게 뭐 예금 신규, 뭐 본인 계좌 이체, 지정 계좌 이체, 혹은 공과금 납부해서 외환 이제 거래까지 가능한 그건데요. 사실 이게 그 상상이 좀 불가능한 그런 거래였어요. 왜냐하면 인증서 다들 아시잖아요. 그게 은행 안에서도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공인 인증서라는 게 어떤 일부의 어떤 그 보안 책임을 이용자들에게 좀 전가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거였는데 사실 저도 요즘에 공인인증서를 이용 안 하고 이체를 막 하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은행 중에 하나다 뭐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사실은 스마트폰도 지문인식으로 이제 보안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거를 앱하고 좀 연동을 해가지고 지문인식으로 바로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은 개발이 안 되고 있나요? 그 지문 인식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홍채 인식 가능한 이체 방식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데서는 이 손바닥 있죠. 지점에 가서 정맥을 등록을 하면 뭐 어디 가서도 정맥으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손 관리 잘해야겠다.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샵 동남아, 샵 모바일 위비 뱅크.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국내 은행들이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동남아 진출이 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은행도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위비뱅크, 요새 또 인지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비뱅크를 통해서 글로벌 플랫폼을 또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은행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그 미국이나 일본 이런 어떤 선진국 시장에 많이 진출했거든요. 근데 사실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면 그쪽은 우리보다 그렇죠. 자본력도 엄청 크고 또 굉장히 오래된 어떤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없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네시아를 타깃으로 잡아서 일찍 진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그 자국의 은행을 인수하지 않거나 그런 은행은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일찍부터 그 인도네시아 어떤 소다라 은행이라고 어떤 중견까지는 아니지만 좀 작은 은행을 인수를 해서 영업 채널을 좀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 동남아시아 진출을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은행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보험사들의 상품까지 같이 진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쪽 나라에 개발된 상품을 가져가서 개발을 하고 또 진출해서 현지 또 전략을 좀 잘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 나라가 개도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금리 차이가 좀 더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저금리 시대인데 또 그런 금리를 이용하는 상품들도 개발을 해서 현지에게 좀 호평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떤 그 우리나라 은행들끼리 거기 가서 경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약간 그런 동남아 시장을 눈독을 들이면서 중국 자본들이 그쪽으로 좀 침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되게 좀 수익을 올리면서 약간 좀 각광받는 투자처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그런 중국 자본 때문에 또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이런 평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굉장히 자본일 거 아니에요, 또 중국 자본. 그렇죠.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금융권에서 일자리가 줄어가고 있고 금융권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에서도 일자리가 줄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좀 네. 고용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잖아요. 이제 운행이 굳이 없어도 로봇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금융권은 어떤 직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텔러 같은 직군들은 사실은 이제 예전만큼 채용이 많아질 가능성 거의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 다시 말해 요즘 은행권 채용이 약 한 3분의 1을 소프트웨어 인력이 또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텔러 직군의 채용이 축소되고 있지만 또 이제 IT 관련된 부분이 과거의 은행 입장에서는 보안,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은 외주 주는 거였는데 이제 은행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런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20년 전에 이제 그 ATM기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 이제 은행은 망할 거다. 텔러들은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했지만 20년 후를 돌아보니까 오히려 텔러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홍 쌤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늘어나는 일자리가 있고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직무의 색깔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단순 그러니까 고객을 응대하는 뭐 통장을 개설하고 뭐 이런 업무들은 점점 기계가 대체하게 될 거고요. 은행 본연의 업무라고 하면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이 사람이 장기적인 투자 패턴이라든가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자산의 변화를 예측해서 그 고객과의 관계를 끌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인적 덕목들도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 전문성보다는 더 인본주의에 더 입각할 것 같고요. 진짜 인성을 보기 위한 고객 응대력을 보기 위한 채용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 흐름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여신 업무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PF라는 사업에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은행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금융권을 계속 준비하신 분이라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PF라는 직무에 관심이 생기셨다고 해요. 근데 PF가 어떤 직무인지 그리고 또 은행에서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PF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은행은 대출을 좀 쉽게 했죠. 그러니까 그냥 네가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라. 그럼 내가 그거 관련돼서 금리를 얼마 내가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사업 구조였는데 이건 아주 안정적인 대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금융 기법인데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뭐 석유가 될 수도 있고 탄광이 될 수도 있고 조선, 뭐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사업이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단순한 예대 마진, 그러니까 저축금리, 그다음에 대출금리 그 차이를 통해서 은행이 돈을 벌었는데 지금의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저금리 시대의 기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서 더 큰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앞으로 이 도로 건설 산업이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 거냐 이거에 대한 사전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금융공학의 어떤 기법들도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뭐 통계라든가 빅데이터 이쪽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이런 관련 이력들이 그냥 단순 고객들의 빅데이터 관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통계라는 건 현실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활용 가치가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학을 전공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지금 대출을 서비스를 받아야 될 아파트에 대한 자산 관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대 자본들에 대한 이런 예측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으로도 가늠이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철수 씨도 면접에 참여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이 형. 드디어 마지막 면접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마지막 면접 시원하게 한번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빙의를 좀 할까요? 네, 하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내가 오늘 이번 인사 채용이 내 그 마지막 업무요. 내가 정기 이제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이번에 잘 보고 갈 거니까 성실하게 좀 대답을 해줘요. 네. 질문하겠슈.
주거래은행이 어디요? 저는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이면 왜 신한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은행과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봐요? 봐요! 일단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게 됐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주 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 전체가 한 은행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 해서 저도 신한은행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차이점이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으로서 이제 대한제국대 고종님이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은행이 역사적으로 좀 더 긴 그런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내 질문의 어떤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신앙도 모태 신앙이요? 그러면 은행도 모태 은행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네. 자, 그러면 내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쓰는 은행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고 새로운 은행을 선택하게끔 할 만한 그런 방법을 한번 얘기해봐요. 일단 이제 요즘은 소통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은행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은행은 이제 위비라는 캐릭터가 잘 인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유재석 씨를 거쳐서 뭐 박형식 씨의 CF를 통해서 위비를 더 선전한다거나 우리은행만의 어플을 더 소개하는 그런 방법으로 더 주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했슈. 그 옆에 네. 면접 보러 온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왔슈? 그러게요. 주거래은행이 어디요? 저는 신한은행입니다. 왜 신한은행을 쓰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차이점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얘기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대학 그 주거래 은행이 신한이었고 아직 바꾸질 못했는데 사실 제가 이게 경제력이 없으니까 바꿀 어떤 주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신한과 어떤 우리은행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제가 지원을 했고 안 했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은행을 제가 지원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도전과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도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인도네시아에 먼저 진출을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른 은행들보다도 어떤 비대면 채널 그리고 어떤 간편 채널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어떤 성과를 보이는 부분에서 그런 혁신적인 면을 보고 제가 우리은행에 지원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가장 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은행에 지원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얼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아주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은송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캐릭터 이야기를 했고요. 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채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은행 관련된 어떤 광고라든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그 은행이나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CSR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공론화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건 면접이라는 건 결국 다른 친구들과 내가 차별화돼야 돼요. 은행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직접 당연히 객장 라운딩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 행원들이 가장 요즘 주력하고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또 같은 추천 상품을 신한에서는 어떻게 추천받았었고 또 우리은행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추천받았더라. 광고보다는 발로 뛰는 정보가 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면접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상반기 채용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나왔던 면접 질문들 한번 잘 상의시켜 보시고 면접 질문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오늘 처음이시죠? 네, 인사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아니 항상 방송에서
늘상 뵙고 있어서 네. 그렇게 어색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에요. 어색해 보이십니다. 아니, 저도 뭐 방송도 많이 봤지만 이제 저보다 오래 또 인사 업무를 많이 하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또 강의나 이런 책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참고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되게 영광입니다. 아, 네, 저도 영광인데. 오늘 그러면 두 분의 케미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완전 기대하셔도 돼요. 어색함이란 게 뭔가요? 지금 이미 없어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은 정말로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저는 20대, 30대까지는 네. 다 친구고 많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젊은 사람도 많이 물론 저도 젊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와 보니까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소수가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그때 남아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한 10명. 오, 부자시네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사실은 저는 친구 얘기를 하면은 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육 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좀 많이 어울렸었는데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또 호불호가 좀 갈리고 생각이 좀 굳어지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좀 만남을 유지하다 보니까 좀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사귀는 것도 좀 어렵고 지금 뭐 가장 친한 친구들 해봤자 한 서너 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너 명도 뭐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 취업 포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취업 준비 때문에 포기한 것들은 무엇이냐. 2위가 바로 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네. 꼭 친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1위는 휴가 및 여행이었습니다.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아요. 사실 일자리하는 사람들은 휴가, 여행 이런 거 잘 챙기죠. 그리고 저는 여행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하다 보면 왜 막 수십 번씩 탈락하고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여행이 좋은 보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네. 그럴 수 있겠네요. 나를 찾는 여행. 취업도 참 좋지만 금전도 좋고 취업도 중요한데 그래도 또 친구라든지 좀 너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만 하면 이제 그동안 자기가 소홀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착각입니다. 제가 이제 공채 기간 때 이제 제 블로그에 학생들한테 좀 쓰는 글들 중에서 상당 부분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너무 날카롭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게 나중에 다 후회가 된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성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틀렸다라는 것을.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주의를 해줘야 되고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작은 시간을 좀 활용해서 좀 주변 사람들 챙기고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또 행복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차지하잖아요. 오늘 좀 갑자기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는 친구한테 또 연락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부터 녹화 끝나고 바로 해봐야 되겠네요. 바로 직무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화재에 영업직무로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면사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삼성화재 어떤 회사인지 우리 같은 삼자로 시작한 삼촌께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삼성화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손해보험 회사고요. 1952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꽤 됐죠. 지금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 이런 곳에서도 영업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뿐만 아니라 종합 금융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입사 조건은 어떤가요? 뭐 기본적으로 삼성 공채는 3급, 4급, 5급으로 나눠서 채용이 진행되는데요. 상급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졸 공채, 4급은 초대졸, 5급은 이제 고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직이다 보니까 대졸 공채 지원자들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픽이라든지 토스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한자나 그다음에 중국어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들으니까 신 HSK 중국어 5급 이상이면 GSAT의 최대 5%까지 가점이 부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업 직무가 하는 일 좀 알려주시겠어요? 영업 관리, 그죠? 네. 영업 관리. 영업 관리 직무. 지난번에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네네. 그 한밭대 여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씩씩한 학생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 한마디로 좀 저도 표현을 했는데 성과 관리 리더. 네. 성과 관리 리더. 그래서 그 세일즈 마케팅, 그다음에 항상 신입 육성, 그다음에 판매 조직을 맡게 되죠. 그래서 활동 지원, 그다음에 교육도 잘해야 돼요. 네. 뭐 정신 교육이나 마인드, 영업하다 보면 이렇게 마인드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그다음에 고객 상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RC가 뭐냐면 설계사, 삼성화재의 설계사. 네. 이분들 관리하는 게 가장 크고 스트레스가 많고 가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특히 대졸 공채로 들어가면 20대 중후반. 근데 이제 그 RC 분들의 대부분은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연륜도 많으신 뭐 40, 50대 그러니까 어머님들 네. 이런 분들이 주라서 사람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래서 자소서 같은데 연세 많으신 분을 관리해본 이런 경험이 있으면 가장 좋은 소재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꽤 많다고 그러고 삼성이 왜 그 대졸을 뽑았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조직이 30명에서 60명. 이 조직을 사회 초년생이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리더십은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참 쉽지 않은 네.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우대하는 뭐 그런 자격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고요. 뭐 보험심사 평가사라든지 공인 재무 설계사 등의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영업관리 직무라는 게 스트레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필요한 덕목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OPC라고 하네요. OPC. 네. 그래서 O는 오너십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죠. 이 조직이 내 거다. 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P는 패션. 정말 어렵습니다. 이 영업 조직이, 여기는 정말 실적으로 모든 게 평가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운되기도 쉽고, 그럴 때 이 리더가 나타나서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그래서 리더는 열정이 뛰어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C는 뭐 콘시스턴시라고 그러는데 일관성 이런 거, 일관된 생각과 사상, 일처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OPC라는 덕목으로 정해놨습니다. 삼성에서. 네. 당연한 것 같지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지키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그 영업관리 직무에서 일하는데 이 OPC라는 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흔들림이 없다. 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실적이 뭐 떨어질 때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어쨌든 일관성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참 그 스트레스 관리 참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정말. 내가 뭐 좀 무슨 학생회장을 해봤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종합예술입니다. 리더십의 종합예술. 근데 또 엄청 힘들지만 또 성과에 따른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람도 굉장히 큰 직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가 삼성에게는 좀 특별한 해였죠? 네, 맞습니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그룹 공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혹은 내년부터는 이제 각사 공채가 좀 진행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룹 공채 때문에 각사에서 개인의 사업에 맞는 부분으로 채용을 진행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각사 공채를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타겟형으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룹 공채를 하다 보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각사 공채 각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은 다 원가에 포함되거든요.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CEO 입장에서는 이제 목표 달성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룹에서는 더 뽑아라. 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근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각 계열사에서 과연 지금처럼 많은 인원을 채용할까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미래전략실에서 공채를 그룹 공채 담당했었는데 없어지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 마지막 기회를 노리려고 또 집중적으로 몰렸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공채 이번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뭐 항상 이제 매년 이제 뭐 마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발표 시점에는 뭐
네이버 검색 순위 1위, 그 다음에 홈페이지 먹통, 뭐 이거 네. 기본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네,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쓰가 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뭐 그야말로 집중 채용이 시작이 될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채용을 할지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지원자가 삼성화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주,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삼성화재 해상보험 영업발직 직무에 야외에서 도전하는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서강원입니다. 제가 왜 이 직무에 적합한지 또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갖췄는지 앞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높이입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선보인다고 하더라도 뭔가 현장감 고객이 있게 그것을 찍힌다는 거 누가 쉽게 찍어주는 이해하지 것 같아요. 못한다면 그것은 고객 어려운 영업이 될 인기인데 것입니다. 고객 그러므로 영업관리 직무는 어려운 보험 용어를 고객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띠동갑 나이 차이가 있는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모저모를 동생의 시선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또 제 취미는 피아노 치기인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악보가 없이도 노래를 듣고서만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악보가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또 도와준 경험이 많습니다. 예, 두 번째, 협업입니다. 최근 오프라인 근데 사실은 이 영업관리는 첫 번째 리더십이 나왔었어요. 세 가지 시점이 결합된 목표에 대한 강한 집념과 이제 리더십에 대한 좀 더 좋은 키워드인데 함께 지점 전체를 경영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다양한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회사의 상품 가치를 다방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교직편집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부서 간 협의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대표했던 교지였던 만큼 편집 방향과 소재 선택, 인터뷰 접촉과 원고 작성, 교정까지 과정이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교무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위원들과 원고에 대한 의견을 합의하고 외부 거래처와의 비용 협상을 통해 다방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간외교단 NGO에서 활동하며 올바른 한국 문화 알리기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대로 한국의 프랜차이즈 음식점 영어 메뉴 정착을 위해서 해당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또 40여 명의 단원들을 관리하는 지부장으로서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어요. 예, 저걸 좀 더 하이라이트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컨셉을 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다양하게 이것저것 알아보는 과정만큼 취업 역시 지금까지 제가 말한 협업,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풋풋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지원자 서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업, 협의.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걸 강조하려고 하는지 느낌만으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직 본인 스스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진짜 그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그 센 전쟁터에서 일하고 있는 지점장을 한 번도 안 만나봤을 거예요. 너무 유해요 지금. 만나봤으면 아 요런 게 중요하구나 해서 이 구성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현직자 만나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좀 아쉬웠네요. 네, 그러면 내용 네. 구성에서도 좀 아쉽고 순서도 조금 아쉽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팀의 리더라기보다는 팀원으로서는 참 잘 따라올 친구인 것 같아요, 느낌상. 뭔가 팀장으로서 내 밑에 두면 잘하겠다. 근데 리더로서의 그런 면은 잘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30-40명의 그 지부장했던 게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저희가 그 지원 회사나 직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저 내용만 영상만 본다면 어디로 지원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운 영상이었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서강원 씨는 서류는 얼마나 또 준비를 잘 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력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에 사진이 없죠. 네. 요즘 많이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한 정보만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공채 같은 경우에도 이 서류 같은 경우에도 사진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인사를 봉주루로 했듯이 이제 네. 불어 전공자, 네. 국제통상학 복수 전공자고 역시 프랑스어 있고요. 영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삼성 공채 그 기준에 네. 다 적합한 거죠. 네, 기준 학점이나 이런 이상입니다. 거. 네. 뭐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게 네, 없죠. 특별한 건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뭐 나중에 좀 궁금해요. 인문 역량 수업 수강 후기 공모전. 요즘 리더들한테는 그 인문학적 소양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아쉬웠던 게 이거는 불어 아는 사람들만 알아서 이걸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가로하고 뭐 어떤 내용이다, 뭐 이런 내용. 네. 특별한 점이 없는 걸로 봐서는 바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세이 3개를 준비를 해야 되죠. 네. 제일 쓰기 어려워하는 게 제일 맨 앞에 나왔네요. 네. 삼성 취업을 선택하는 이유. 근데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뭐 다른 데도 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첫 번째 항목 네. 같은 경우에는 7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원 동기가 첫 번째 줄에 방카슈랑스 교체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거로 뭐 해외 성장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결론부터 일단은 지원 동기가 나와줬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써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단을 2가지로 나눠서 소제목을 2개를 제시했고 네.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는 제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친구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 직무 관련 역량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이제 2번, 3번 항목도 보겠지만 직무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네. 결국 이 항목 안에 그러한 역량을 많이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제시하지 않는다? 이 자소서를 통해서 이 친구의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저는 맞습니다. 가장 좀 잘못된 전략이 되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첫 번째 항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혹은 모자른 준비가 부분은 됐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준비를 되는데. 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그 제가 지금 안 보이는 게 아쉬운 게 네.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거는 사실 지점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을 써야 그쵸, 되는데 네. 여기 보면 어떤 직무에 지원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M&A 뭐 이런 것들. 네. 이거는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 뭐 그런 건지. 그러니까 영업관리 지원자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게 네. 좀 애매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를 쓸 때 너무 경영자 마인드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큰 틀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해외 성장에 기여를 그러면 실무자로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점장으로서 그렇죠. 네, 이런 거. 그렇죠. 네. 그죠? 네, 쉽게 말하면 지점장인데 지점장으로서 어떻게 그럼 그 성장에 기여할지가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문단이 보험은 그 자체로 다른 산업과 함께합니다. 이거는 뭔가에 소개하는 문구 같거든요. 그 꿈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과도 매칭이 되지 않고 본인이 쓴 내용과도 매칭이 되지 않은 그런 제목이었어요. 저는 만약에 이 친구가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만약에 면접에 갔다면 네. 본인 스스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어요. 네. 왜냐하면 해외 현지 법인 설립이나 M&A 자 그러면 기본적인 어학 실력은 사실 갖춰줘야 되거든요. 네. 물론 지금 이 친구가 이제 토스 레벨 6이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해외 현지 법인 물론 중장기적인 일이긴 하지만 정말 본인이 스스로가 어려운 질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략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압박을 자초하는 예, 거죠. 압박을 자초한 거죠. 예. 네. 내려볼까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또 1,500자 이내에서 기술을 해야 되고요.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 항목에서 기본에서 배운 진실한 마음,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외동으로 자랐고 누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주었고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제목 하나로 기본에서 배운 진실한 마음에 들어가는 두 문단 자체가 연결성이 전혀 없거든요. 이걸 왜 진실한 마음으로 했는지 좀 의문이 갔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무자분께서 읽을 때 영업관리 지점장 맡겨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막 막 전쟁터인데 하면 성장을 딱 보고 얘 좀 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영업관리라는 건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좀 착한 거죠. 착하고 잔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진실한 마음, 신뢰 다 좋은 키워드고요. 충분히 강조할 수 있어요. 네. 영업에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하지만 강조했다면 한 300~400자면 끝날 내용을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쓴 거예요. 너무 이 네. 글자가 아까운 거죠. 네. 이 친구가 정말 이러한 부분에 강점이 있다면 뭐 한 300~400자를 활용해서 보여줄 수는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책임감이나 뭐 집념이나 뭐 승부근성이나 얼마든지 성장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 이제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사람은 어느 순간 충격을 받고 변해요. 그러니까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어떤 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그 졸업식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는 격언이었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33년 동안 매일 거울을 보고 오늘 마지막 날은 뭘 하지? 그랬다가 오늘이 내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항목을 딱 봤으면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격언이었습니다. 17살 때 만난 격언이었습니다. 그 격언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고 그 이후로 저는 33년 동안 일해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썼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그랬었으면 좋은데 저는 오랜 기간 외동아들로 자라서 이거는 이제 어떤 충격을 받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날 이렇게 쓰는 거라서 네. 이것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뭔가 또 이제 새로운 사건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축구 동아리 이야기를 써줬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또 코치 역할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인원 관리라든지 뭐 공정성, 뭐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썼다면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어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뭐 눈 감아 준다면 자신이 눈 감아 준다면 뭐 일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그냥 이제 넘어가는 표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끔 맡게 된 코치 역할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항목이 1500자 안에 자신의 역량을 또 발휘하지 못한 이 내용이 아닌가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럼 또 세 번째?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참 골치 아프죠. 네, 맞아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은 기업에서 바라는 게 그래 너 뭐 1학년 때부터 뭐 이렇게 우리 지점장 되기 위해서 고민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삼성화재의 지점장이 되려고 고민한 순간부터는 너의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는 이 업종이었으면 좋겠고 업계 이슈였으면 좋겠다. 네. 아마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사회 이슈 요즘 보면 보험 사기가 요즘 가장 큰 이슈거든요. 네. 화재 보험은 그거예요, 보험 사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끌어냈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좀 법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걸 봤으면 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첫 번째에 나왔던 것처럼 좀 다른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영업보다도. 저는 사회 법안 뭐 그런 이슈들이 꼭 그 업계에 관련될 필요는 없지만 그 업계에 미칠 영향이나 본인의 어떤 직무에 영향이 있다면 그런 걸 전망을 해보거나 이제 의견을 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포켓몬고라는 그 게임이 엄청나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게임을 하고 네. 그래서 그 포켓몬고 때문에 보험 상품이 생겼다는 그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재밌네요. 예, 그래서 게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왔지만 자기 어떤 업계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업무와 관련된 그런 걸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한 건 좋으나 그게 연결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기업 뭐 아까 M&A도 얘기했었고요. 어떤 기업 경영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지 이 보험업계에 좀 관심이 없는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지원자가 굉장히 자소서를 잘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3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친기업적 정서를 발휘하고 네.
이제 사회 이런 다양한 이슈에 다각도로 이제 바라보면서 개인만의 어떠한 주관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뉘앙스상 이건 좀 법이 좀 잘못됐다. 이거 말 그대로 이거 너무한 거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조직 입장에서 얘기를 하네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문제에 부합된 키워드를 제시했다라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과 관련된 이슈로도 얼마든지 조직 정서를 보여줄 수는 있으면 더 좋았는데 최소한 이 친구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업 관리보다는 이제 경영 관리나 약간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아요. 저는 이제 얘기를 하자면 뭐 김영란법도 그렇고 뭐 계속 이렇게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거를 잘 됐다 못 됐다 이걸 평가하기 전에 일단은 이 환경은 변화할 수 없는 건데 그 안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끝났기 때문에 저는 평가만 하지 말고 의견을 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삼성화재가 이러한 법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담았으면 더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네요. 네. 그럼 이제 서류를 보면서 우리 지원자에게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면접관이면 제일 먼저 누구 씨는 영업관리보다 딴 직무에 더 관심이 있으시죠? 이것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압박을 막 굉장히 할 것 같거든요. 네. 저 역시도 뭐 영업 관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자발적으로 본인이 생각한 영업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친구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고민을 갖고 있구나 사실 금방 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친구의 뭐 역량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예. 일단 역량 검증이 안 됐다 서류에서 직무 적합성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역량 검증하는 질문들을 주로 낼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해외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 쓴 거 가지고 다 계속 꼬리를 물 것 같아요. M&A 어떻게 또 할 건지 이 상법 개정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그런 걸 계속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화재에서 면접에서 나올 법한 그런 황당한 질문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자기 수하에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보라고 얘기하기는 좀 직설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 위주로 정리해고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리스크라든지 기타 조직의 이익과 이제 고객의 이익이 상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질문들을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이기도 하지만 RC를 리크루팅하는 새로운 방법 뭐가 있나? 그렇죠. 항상 PT 주제로 예전에 많이 나왔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서강원 씨 우리 모의 면접 기대하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전 평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